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뉴탐스런 한국사 답 나오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제 길을 잔뜩 받으셨죠? 에너지 팍, 에너지 쾅쾅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고려의 문화 파트를 갑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문화를 볼 땐 여러분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봐야 예쁩니다. 자세히 보면 압니다. 알면 또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런 내용들을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지금 일단 이 고려의 그 문화 파트를 설명할 때는요, 시기 구분을 좀 했어요. 자, 여기 지금 호족 있죠? 그 다음에 문벌귀족. 굵게 그은 건 뭐냐면 이제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점.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1170년 바로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무신, 그 다음에 이제 권문세조, 원간섭기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 구분을 했고, 각각의 시기에 이제 나오는 어떤 그 문화의 특성,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학을 한번 살펴볼 텐데, 호족의 시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려 전기, 고려 초기가 되겠죠. 자, 이 시기는요, 관학을 설치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관학이 설치가 되는 시기가 되겠네요. 자,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유교, 유학, 장려를 앞장서서 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네, 바로 성종이죠. 성종. 자, 우리는 성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종은요,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입니까? 그죠? 바로 육두품 집안 최승로.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합니다. 시무 28조를 수용합니다. 이 시무 28조의 여러 내용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유교 정치를 잘 구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유학 교육을 장려할 수 있는 고려시대 때의 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바로 국자감을 이때 세우게 됩니다. 국자감을 세우게 됩니다. 이 국자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의 기능이고요. 중앙에 설치를 했습니다. 중앙에. 자, 중앙에 국자감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지방에는 향교. 이런 그 교육기관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이건 조선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조선은 중앙에 성균관, 지방에는 역시 또 향교. 그러니까 이 국자감이라고 하는 게 대학교의 기능이라면 향교는 뭐 고등학교 정도까지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유학교육을 장려하는 고려 초기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국가 주도로 유학을 장려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문벌귀족 시대로 옵니다. 유학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자, 이때는요, 사학이 또 발달해, 사학이 융성을 해요. 이 관학보다 사학이 융성한 시기가 바로 이 문벌귀족 시기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자, 사학. 그러니까 이쪽이 관학이라고 하는 게 공교육이라면, 그죠? 이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교육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이게 이제 이쪽이 이제 공립이라면 이쪽은 사립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사립이 굉장히 융성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이때 사학 12도. 네. 사립학교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학 12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 최고로 인기 많은 사립학교가 있다면 바로 이 최충의 구제학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충의 구제학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문헌공도라고도 불립니다. 문헌공도. 네, 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최충 같은 인물은 뭐 해동공자라는 이름이 불릴 정도로 아주 덕망 깊고
학식이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죠. 자, 이렇게 사학이 이렇게 막 융성을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관학 쪽에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관학진흥책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관학진흥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학시비도 이게 너무 융성해. 자, 그러면서 나온 관학진흥책. 자, 관학진흥책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국가가 세운 학교로 오게 하려고 해. 방법이 있을까? 뭐 좋은 수업 아주 싸게 장학금 팍팍 주면서 이러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법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학진흥책에 뭐가 있냐면요. 양현고. 이건 이제 장학금을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죠. 양현고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 초빙해가지고 전문 칠제를 또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학, 아주 융성하고 있는 사학을 견제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게 왜 그 뭐 요즘 이렇게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뭐 특목고 자사고에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 특목고 자사고에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의 어떤 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산 배분할 때도 그 일반고 쪽에다가 아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립고등학교 같은 그런 경우에.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도 지금 너무 이 사립학교 쪽이 지금 너무 이렇게 발전하니까 공립학교 이쪽에 어떤 그 발전이 지금 더디게 되고 있다. 이거 좀 개선하자. 이렇게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모습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이 사람들 이제 얏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에 대한 별로 이렇게 뭐 발달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엔 여러분들 유학이 좀 위축돼요. 이 당시는 유학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고려 말이 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갈 새로운 이데올로기, 바로 성리학이죠. 이 성리학이 수용이 됩니다. 네. 이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처음 소개한 사람은 안향. 안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죠. 이 성리학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주로 어떤 유학적 경향이 있었냐면,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훈고학적인 어떤 그 경향이 강했어요. 훈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구 해석, 그 문장의 그 책의 어떤 진위 여부, 문구의 진위 여부, 이런 자구 해석,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떤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이제 훈고학이라면, 그러니까 이 훈고학적,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이건 뭐 최충도 마찬가지고, 이전까지 어떤 훈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이하학적인 느낌이 좀 강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야 이건 또 형이학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까지 유학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임금에게 충성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정도의 어떤 내용들로 거의 구성이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천,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종교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요. 그건 어떤 실천적 윤리지, 종교?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이 성리학은 말이죠. 그 앞에 있었던 이 훈고학적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즉, 유교를 또는 유학을 철학적 개념으로 끌고 올라온 겁니다. 이 성리학은요. 그저 충성과 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 즉, 철학적 단계로 끌어올린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냐? 리냐, 기냐?
나중에 조선 가면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뭐 그런 어떤 논쟁들 있잖아요. 충성, 효 이런 어떤 실천적 윤리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근원적인 그 물질, 그 근원적인 어떤 그 본질은 뭐냐? 리다. 그걸 발현한 게 뭐냐? 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주의 원리와 어떤 인간 심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적 단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 성리학을 수용을 한 거예요. 소개는 이제 안양에 의했고요.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성리학자들, 이 성리학의 어떤 토대를 놓은 어떤 대표적 인물이 있다면 이재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색, 그 다음에 정몽주,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또 정도전,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계승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기에 이제 드디어 성균관, 이제 국자감이라는 이제 이름에서 이 성균관이라는 이름이 이제 또 이때 등장하는 것이죠. 이 성균관, 여기 이제 이 성균관이 이제 조선시대는 국립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 그 말기에 성균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까지 쭉 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고려시대 때의 그 유학에 대한 하나의 그 일련의 흐름이었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역사 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자, 역사는요, 참 이게 우리나라는요, 이게 역사서가 좀 남아있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남아있질 않아요. 너무 아쉽죠. 고려 초에도 여러분 실록이 편찬이 되었어요. 근데 이 고려 초에서 이 7대 실록이 있었는데, 그 7대 실록이 지금 다 소실되었죠. 그죠? 예,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게 남았더라면 정말 다시 한번 이 고려 시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자, 이제 문말기족 시대로 이제 접어옵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인 역사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역사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삼국사기.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서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서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전의 역사서가 다 없어. 불에 탔겠죠? 어디론가 사라졌겠죠? 아니면 여러분 집 장롱 속에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야, 그거 발견하면 정말 이건 대박입니다. 이건 정말. 네, 혹시나 장롱 속에서 이게 막 썩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옛날 아주 종이책들이 있다면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나오질 않네요. 불에 다 탔나 봐요. 어쨌건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역사서가 이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 자, 그런데 이 삼국사기는 누가 썼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바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네, 이 김부식이 썼고요. 그 다음이 그 서술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기전체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삼국사기는 여러분들 이 신라 계승 의식이 있다라고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왜 그랬을까? 자, 이 시대, 이 문발기족 시대는요, 기본적으로 북진 정책이 쇠퇴합니다. 고려 초기에 썼던 어떤 그 천마음을 잃은 것이죠. 고려라는 이름은 왜 나왔다?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이름 속에 나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진취역이 자주 조이고 고려 태조 같은 경우에는 북진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영토 확장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려 중기로 넘어오면요, 그런 북진 정책, 그런 천마음 이제 퇴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됐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뭘 변화를 줘, 뭘 싸워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진족이 압박이 들어옵니다. 금나라가 압박 들어올 때 사대도 수용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자겸, 김무식을 이어진 어떤 그런 라인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반발했던 건 이제 묘충의 서경천도 운동이다라는 거 정치판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김부식의 삼국사에는 신라계승 의식이 있어요. 네, 그 시대적 분위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사에 쓰여진 그 방식이요, 기전체 서술입니다. 기전체. 자, 요 기전체 서술이 뭔지 잠깐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전체 서술은요, 네, 여기 위에 지금 이 무신정변 때 이 유학이 위축되었다는 요 파트가 조금 빈 여백이 많으니까 요 여백을 좀 활용해서 한번 제가 기전체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전체는요, 정말 방대한 역사서의 그 구성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서술이 됩니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이 기전체는요, 본기 플러스 세가 플러스 지 플러스 열전 플러스 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기전체라고 하는 서술 방식이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요. 본기는 누구의 기술이냐면 황제의 기술이에요. 세가는 누구의 기술이냐면 이거는 제후. 그렇죠? 황제라면 이제 제후가 그 왕이 되겠죠. 그렇죠?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라고 하는 건 제도예요, 제도. 여러 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전은 이제 신하들과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 표는 연표예요, 연표. 자,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예를 들면 왕이 전식과 지도를 누구를 시켜가지고 시행을 했어. 그러면 보세요. 이 본기나 세가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고 제도사니까 그 내용이 여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누구를 시켰다고 했으니까 이 열전편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연표니까 당연히 또 들어가고 같은 하나의 주제가 이렇게 섹션별로 계속 반복해서 기술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그 양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각도의 관점 속에서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기전체 방식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 국가 주도의 편찬 사업 시에 이 기전체 서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무신집권기입니다. 자, 이 무신집권기에 또 유명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해동고승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이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해동고승전, 동명왕편. 자, 이 무신집권기에 이제 쓰여진 역사서인데요. 해동고승전을 썼던 사람은 각훈. 동명왕편은 이승휴. 동명왕편은 이규보. 네, 이규보의 동명왕편.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 동명왕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주목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명왕편이 쓰여진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냐면 이 무신정권 때 이게 몽골이 막 침입하는 그 시기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자주성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역사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동명왕편, 이거 누구의 이야기예요? 주몽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바로 고구려의 이야기. 네. 고구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자주적인 어떤 그런 자주성을 담보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원간섭기에 또 만들어진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삼국유사가 있고요. 그 다음이 제왕운기. 이런 것들이 있죠. 삼국유사를 썼던 인물은 일현, 제왕운기는 이승휴. 이런 인물들이 있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둘 다 바로 고조선의 단군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고조선의 단군을 다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간섭기에서 우리의 자주성이 지금 유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자주성이 유린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모습들이 바로 이 고조선 단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문화유산은요, 그 시대의 산물, 그 시대의 거울입니다.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자, 보세요. 삼국사기,
문벌귀족 시대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신라의 객성식 나오잖아요. 몽골의 침략 고구려 나오잖아요. 원간섭기 고조선의 단군 나오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그 시대의 특징들을 이야기, 역사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려 말기 여러분들 사략이라는 게 있어요. 사략. 이 사략은 바로 이제 이재현. 이재현이 이제 썼는데요. 이재현의 사략. 그런데요. 이거는 성리학적 유교사관. 이런 것들은 지금 성리학적 유교사관을 지금 바탕에 깔고 있더라. 왜요? 성리학이 들어왔잖아요. 그 시대에 들어왔던 그 시대 그 어떤 그 학문의 분위기를 바로 그 역사서에서 또 담아내고 있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역사의 어떤 그 흐름들, 그 시대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한번 역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이런 역사서가 이때 나왔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조금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불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고려는 기본적으로 불교의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불심이 있는 나라였죠. 팔만대장경 한 글자 파고 절 한 번 하고 또 한 글자 파고 또 절 한 번 하고 이거는 엄청난 그 불심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만큼 불심, 신앙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네. 바로 그 고려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자, 이 불교의 나라, 이 고려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게 왕들도요, 아주 불심이 막 너무 강했죠. 불심이.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후뇨 10조를 남겨요. 이게 이제 일종의 유언서죠. 자식들한테. 자, 이 유언서를 남긴데 여기에 이제 뭐 어떤 내용이 들어오냐면 연등회와 팔관회를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등회와 팔관회를 장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연등회는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왜 우리도 지금도 왜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거 보면 연등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등 이렇게 달아놓고 하는 거 그런 거고. 팔관회는 이거는 살짝 이게 불교적인 어떤 것과 이거는 이제 살짝 여기 플러스 팔관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플러스 도교적인 색채도 강해요. 도교적인 색채도 강한 불교와 도교가 이제 결합된 어떤 제사를 지내고 이제 뭐 어떤 그런 어떤 역할들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연등회와 팔관회 이런 것들을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성종 때 이 최승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썩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등회와 팔관회 행사는 좀 자제해 달라. 너무 지나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불교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최승로 이 고려 초기의 최승로가 불교를 부정하진 않아요. 이 당시에 이 유학자들이 불교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몸을 닦는 데는 불교도 필요하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유교를 해라. 이런 주장이지 불교를 부정하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뒤쪽에 하시면요, 이 같은 지금 유학자들이잖아요. 고려 초기, 고려 중기 유학자들과 고려 말기의 유학자들, 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유학자의 입장이 좀 달라요. 이 정몽주나 정도전 같은 경우는 불교를 비판 정도를 벗어나서요, 아예 그냥 폐륜으로 그냥 라인 찍어버려요. 부정 그 자체입니다. 부정 자체. 심지어 이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불시 잡변이라는 걸 쓰잖아요. 부처씨의 잡소리. 왜냐면 이 당시의 성리학자들은요, 아니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지 출가를 해? 이런 폐륜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려 초기의 어떤 유학자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이 고려 말기 유학자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결국 이제 이 성리학자들이 세운 이 조선의 나라는 불교가 굉장히 탄압받는 숭유,
맞불의 어떤 그 나라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차이점들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고려 초기 불교는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고려 중기에 아주 대표적인 승려 한 명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승려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누구냐면요.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각국사 의천. 자, 이 대각국사 의천은요. 천태종을 연 인물이에요. 자, 천태종을 열어서 뭘 했냐면 교단 통합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그때 활용했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관 겸수라는 거예요. 교관 겸수라는 겁니다. 자, 이 교관 겸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천태종은 말이죠. 이 천태종은 교종입니다. 이 천태종은 교종입니다. 교종입니다. 교종인데요. 교종과 선종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고려를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바탕이 되었던 이데올로기가 뭐였습니까? 선종과 풍수질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선을 통해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처의 말씀, 글자, 그 글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서 도를 얻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교종은 굉장히 경전을 중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종은요, 참선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종, 어떻게 본다면 그 혁명적인 어떤 그런 사상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논리는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혁명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담고 있는데 이게 나라와 나라를 바꿔내는 왕조교체 시기에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나라가 세워지고 안정기로 접어들면요. 혁명적 사상 위험하잖아. 그죠? 이제는 안정기, 나의 기득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겠죠. 나만 알고 있으면 돼. 다른 사람 다 알면 안 돼. 나만 알고 있으면 돼. 나만 확보하면 돼. 라고 하면서 고려 중기오면 다시 또 교종이 또 발달, 이렇게 융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 시대의 분위기라니까? 문말기축 시대니까. 그죠? 분위기 속에서 그런 걸 익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교관겸수는 뭐냐면요. 교종입니다. 교리예요. 관, 직관이에요. 문득 깨달음이에요. 직관, 선종이에요. 즉,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함께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교관겸수의 논리를 이 의천이 펼쳐내고 있더라. 자, 이에 반해서 무신집권기에 활동했던 승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자, 이 보조국사 진울은요,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이 사람은 조계종. 네, 조계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계종에서는 조계종을 통해서 어떤 교리를 이제 설파하냐면 정해쌍수와 도노점수예요. 정해쌍수와 도노점수입니다. 자, 뭐 이거를 이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철학적 교리이기 때문에 이거 연구하려면 이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면 좀 쉽게 좀 이해하시라고요. 자, 정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 역시 이건 선정에 들어간다. 참선을 통해서 선정이 들어가는 선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는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문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지혜는요. 그죠? 바로 그 선종과 교종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교관겸수와 이 정해쌍수는 같은 말이에요. 다만 어떤 글자가 먼저 나왔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교관겸수는 교종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 정해쌍수는 선종이 먼저 나온 거죠.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이에요. 도노점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노라고 하는 문득 깨달음이에요. 문득 깨달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선종과 교종의 통합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겠죠. 자, 어쨌건 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의천과 진울은요. 의천과 진울 이런 맥락 속에서 보시면 공통점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네, 바로 교단 통합운동이라는 얘기죠. 네, 교단 통합운동을 공통적으로 교단 통합운동을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방법은 좀 달랐죠.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실질적으로 이 의천은 왕자 출신이라서요. 통합에 성공은 해요. 그런데 이 의천이 죽으면서 다시 또 이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천의 그 교단 통합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물리적인 어떤 그러니까 묶어만 놓은 거야. 반면에 진울은요. 진울 사후에 다시 분열하지 않아요. 예, 진울 사후에는 이게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화학적 결합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단 통합 운동에 성공한 거는 이 진울 쪽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겠죠. 자, 어쨌건 이런 의천과 진울의 어떤 그런 통합 운동의 논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진울은요, 또 하나 이제 기억해 둘 게 뭐냐면 바로 결사운동을 또 전개합니다. 결사운동. 자, 이 결사운동은 뭐냐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행하고 같이 노동하자는 이야기예요. 네, 아무래도 이러면 그러니까 일종의 캠프를 여는 거죠. 캠프를 열어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고생하면서 나가자. 이제 이런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이제 수선사 결사. 수선사 결사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결사 운동도 또 진울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진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울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혜심이 있습니다. 혜심. 제자예요. 제자예요. 이 혜심은 뭘 주장을 하냐면 이 혜심은 유, 불, 일치설을 주장합니다.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는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이 혜심은 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리학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그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학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를 닦는 거예요. 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기 위한 것. 그렇다면 이건 둘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같은 개념 아니냐. 어쨌건 그 깨달음은 같은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유불일치설을 지금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승려, 요새가 있어요. 요새. 자, 이 요새는요. 네, 아이가 아니라 어이예요. 어이. 요새. 이 요새는요. 이 진울처럼 마찬가지로 결사운동을 또 이끌어 나갑니다. 결사운동. 이끌어 나가는데 사실 이 진울은 선종 쪽이잖아요. 근데 이 요새는 교종이에요. 교종. 이 대표적인 결사가 바로 백년결사. 백년결사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사운동은 지금 한쪽이 바로 이 진울과 요새가 되겠네요. 그죠? 공통적으로 지금 결사운동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쪽은 어쨌든 이쪽은 지금 선종 쪽이고 이쪽은 지금 교종 쪽이죠. 교종 쪽인 그런 어떤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당시 어떤 그 불교의 어떤 부조리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같은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목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기 쪽에 가면 또 대표적인 승려가 하면 굉장한데요. 이 보우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보우. 보우는요, 임재종. 네, 임재종을 통해 가지고 불교를 더욱더
확산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승려들은 이 의천, 진울, 해심, 요새 이런 승려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고려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풍수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려를 세운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상적 기반이 뭐다? 그게 바로 선종과 풍수지리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선종과 풍수지리.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선종. 그리고 경주의 기는 쇠했다. 이제 내가 있는 이 곳에서 새로운 기운이 등장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풍수지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요, 바로 이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경길지설이 확산되죠. 자, 서경길지설. 이런 서경길지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네, 그게 바로 이제 태조 왕건의 북진정책이잖아요. 북진정책의 일환으로 서경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경길지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서경을 중시 여긴다는 얘기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통해 가지고 계속 북쪽으로 확장시키겠다. 북진정책의 어떤 일환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서경을 이렇게 중시해가지고 북진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 세력과 충돌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전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벌귀족 시대로 넘어옵니다. 문벌귀족 시대로 넘어오면요, 그 사회는 상당히 보수화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보수화되는 배경 속에서 삼국사기, 신라계승의식의 삼국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서경길지설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북쪽으로 올라가는 서경길지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안정이 되었는데 그 안정된 사회를 흔들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보다는 신라 계승 의식이 좀 더 이들한테는 맞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야, 고구려 계승 의식은. 그죠? 자, 이러면서 이 문벌귀족 시대는 여러분들 남경길지설이 나옵니다. 남경은 지금이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서울. 남경길지설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유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남경길지설이 언제쯤 나오게 되었는지, 왜 나왔는지 그런 배경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도교입니다. 도교. 도교하면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은 앞 시간에 배운 내용이기도 해요. 도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도교라는 어떤 그 개념은요, 일단 신선 떠오르시죠. 신선. 죽지 않아. 불로장생. 불로장생.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신선사상이라든지 불로장생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표현해낸 도교. 이건 여러분들 삼국시대부터 아주 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삼국시대 제가 사실 이 도교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삼국시대는 제가 살짝 뒤쪽으로 좀 밀어놨는데 요거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그 문화유산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에서 이 도교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있어요. 고구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사신도입니다. 사신도. 사신도. 예. 방위신이죠. 예. 좌청룡, 우백호, 뭐 주작, 현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주작, 북현무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신도의 그림을 그 굴식 돌방무덤 있잖아요. 그 벽화가 있다 그랬죠. 그 벽화에 이렇게 그려넣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백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백제도. 백제 같은 경우에는
금동대학로.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 금동대학로. 금동대학로. 이 금동대학로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신선들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여기 신선 얘기했잖아요. 그 신선들이 뭐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란지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금동대학로는 여러분들 향로예요. 향로. 기본적으로 그 틀은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금동대학로는 도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불교적 요소, 그다음에 도교적 요소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금동대학로. 어쨌건 도교의 어떤 그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산수문전이라고 있어요. 산수문전. 올록볼록 이렇게 신선들이 사는 산의 모양을 담아내고 있는 산수문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독의 어떤 흔적들 볼 수 있고요. 신라. 신라에서는 화랑도. 화랑도도 역시 이 도교의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화랑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들? 네.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을 다니면서 호연지기. 신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신선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 주변 자연환경 떠올려 보세요. 느낌 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또 이 신라에도 화랑도에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도교적 요소라면 삼국시대에 이렇게 많이 그 각각의 나라들의 그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고려로 오면 더 발달해요. 자, 이게 이제 고려로 오면요. 네. 더 발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고려로 오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도교도 국가적 입장에서 굉장히 중시 여겨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불교는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데 도교적 요소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초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교 사원도 있어요. 네, 도교 사원도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이 고려시대 때 뭐 이렇게 도교가 발달하긴 하지만 뭐 교단으로 뭐 정립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이 도교의 어떤 영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그런 흔적들 역시 있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려의 학문과 사상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했지만 호족의 시대 때 새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어떤 유교 이런 것들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고, 그죠? 그러면서 또 불교 굉장히 중시 여기는 어떤 모습들, 고려 초기는 굉장히 선종이 유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서경길지설, 풍수지리설로서 서경길지설이 있으면서 이렇게 북쪽으로 북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굉장히 진취적인 어떤 그런 시대 분위기잖아요. 이 문화유산을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벌기족 시대가 됩니다. 상당히 보수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자, 이 시대에 사학이 융성을 했네요. 융성을 하고 역사서는 신라기 승릇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교종이 유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교단 통합을 하려는 시도는 있고요. 그리고 남경길지설, 이제 서경길지설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문벌기족 시대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무신정변, 무신정권 시대 때 칼의 시대니까 유학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어떤 몽골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역사서들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고구려의 승릇이 다시 또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됐을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동명왕편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활약했던 다시 선종입니다. 다시 선종. 왜냐하면 무신정변, 이들이야말로 밑에서 치고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교종보다는 또 선종 쪽을 또 선호하겠죠. 그러면서 또 이 선종이 발달한 어떤 그런 모습들. 대표적인 승리가 바로 진울. 그죠? 그다음에 혜심, 요새 이런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신진사대부, 권문세족과 맞서고 있는 신진사대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들 성리학,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새로운 시대를 이끌기 위한 그런 이데올로기 지금 등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원간섭기 때 이제 나왔던 역사서 삼국유사 제왕기 성리학자들의 어떤 그 역사관을 반영하는 사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들을 여러분들 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 배웠잖아요. 그럼 그런 기반을 놓고 문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하신다면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교재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